취합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현장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토론 중 적정 수가, 적정 급여, 적정 부담으로 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많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다음 달 의학단체별 내년도 수가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수가 얼마나 올려야 할까요? 참고로 아까 말씀도 나오셨지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조 흑자 상태입니다. 심상정 캠프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올려드릴까요? 네. 적정 수가 필요하죠. 의료계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럼으로써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보다 환자에게 그만큼의 또 다른 혜택이 같이 주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지 않고 누적 흑자를 지금 솔직히 그렇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20조 이상의 부분들이 쌓여 있다. 근데 과연 수가 인상에 대해서 심정적인 동의가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지적했어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법이 보장 없는 20%도 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부터 좀 제대로 좀 확보를 해야 이 적정 수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건강보험의 운영의 방식 그리고 부가 체계 부분도 아직 멀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부의 정책 의지의 문제죠. 실은 수가 인상만 지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 시점이니까 이렇게 이제 갔고요.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적정 수가가 달성해 구체 로드맵이 그려지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A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 부탁드립니다. 건보에 흑자가 누적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합의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나 누가 의견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요인은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의료 이용이 억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의 작동되는 그런 성격이 또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꽤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있었던 메르스 때문에 그 당시에 의료 이용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력히 억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메르스를 치료한 병원에 대한 그 손실은 보전을 어느 정도 해줬는데 그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병의원의 손실은 보전해줄 그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축적되어 있는 그 돈 중에는 그때 의료 이용을 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도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은 수가 인상에 배려를 해줄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캠프 부탁드립니다. 그 적정 부담, 적정 수가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나오는 그 소스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국비로 나오는 그 조세 부담으로 나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건보 부담으로 건보 재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건보 재정이 지금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갖고 누적 적립금이 20조인데요. 이 부분이 2015년 흑자 폭이 감소돼서 18년에는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누적 적립금 21조 전액 소진이 되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 노령 인구 증가 급증에 따른 보험료 급여비가 이제 엎친 데 덮치면 정말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최근 3월 달에 한 거
저희 당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갖고 상당히 많이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당에 비해서. 그거가 시행되면은 건보 재정은 더 안 거칩니다. 더 줄어들로 이제 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가지를 보고, 그러니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표를 의식해 갖고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OECD 그 조세 부담률에 비해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훨씬 낮습니다. 24.3%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조세를 올릴 것이냐, 그리고 건보료를 더 거둘 것이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가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수가 많이 올리고 싶은데 이 기회를 빌어서 안철수 후보의 보건복지 분야 비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안철수 후보와 같이 이제 작업을 모시고 하면서 우리 복지는 기본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복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복지가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했지만 4대 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렇게 제도 외형은 있는데 거기에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국민연금도 그 건강보험도 135만 명의 체납 세대가 있고 국민연금도 760만 명의 그 적용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는 있는데 거기 빠져 있는 분들을 촘촘하게 좀 그 채워주는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복지, 그걸 통해서 누구나 좀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망, 이것을 저희 복지의 비전으로 삼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아동수당도 전체 인구의 80%까지만, 그다음에 노인 그 기초연금도 소득 하위의 50%까지 노인 빈곤에게 10만 원씩 인상해 주는 그러한 복지 시스템으로 저희는 다 더 어려우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가는 그런 복지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 의료 쪽은 사각지대라는 게 역시 그 비급여가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의 단계적인 확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수가는 이게 하나를 건들 수가 없이 하나 건들면 모든 걸 다 건드려야 되는 그런 그 물고 물리는 게 있어서 참 그동안에 이걸 땜 방식으로 해서 어디 참 손대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그 저기 수가 개선 무슨 저 위원회를 그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위원회를 다 대통령 넣는 걸 다 빼기로 해서 거기에 반영을 못했지만 하여튼 수가체계 개선위원회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고요. 특히 그 저출산, 1차 의료, 취약지,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보상 이런 쪽에 집중을 또 할 계획입니다. 네, 이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게 제가 그 아동 수당을 법안을 썼고요. 저는 무조건 퍼주는 거 보편적 복지는 반대하지만 너무 저출산 심하고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아동 수당을 법안을 썼고, 우리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후조리 비용을 건보해서 내자, 이것도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이런 공약을 유승민 캠프에서 냈습니다. 먼저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수가를 얼마나 올릴 건가, 뭐 많이 올려주면 좋지만 지금 제가 또 19대 때 법안을 쓴 게 건정신 구조를 바꾸자. 여기서 다 결정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보다 여기에 적정한 분들이 들어가서 적정한 수가로 자기의 그거를 대표한다면은 건정신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아까 다 말씀이 나와서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거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수요가 줄었고, 또 그때 메르스 때문에 줄기는 환자는 줄었고 의료비는 적게 됐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대부분 병원 부담으로 갔습니다. 제가 병원을 여러 개 시차를 가봤는데 음압병실도 다 약속대로 지켜서 하나 하는데 5천만에서 1억씩 들고 그거 다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병원과 거리를 넓히느라고 다고도 고쳤고, 방문객도 못 들어오게 층마다 또 그 자동문 해가지고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응급실 개조했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이거 다 건보에서 보면 공짜로 한 거거든요. 병원에 다 부담을 씌우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적게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흑자야마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수가를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연구
중심병원에 이제 수가도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잘 골라서 정말 이 길게 봤을 때 수가를 올릴 때를 해야지 무조건 전부 다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건정심 구조 다시 법안을 쓰려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플로우 질문을 이제 취합된 플로우 질문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왔네요. 젊은 의사들한테 뜨거운 질문인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이름을 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소속을 밝히면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 국고 지원에 대해 각 대선 캠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순서에 입각해 문재인 캠프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은 잠시만요. 시간은 지금 시간 관계상 1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의 특별법의 발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가 그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전공의 내지는 의사 인력이 국가의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자원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 내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자원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또는 의료 체계가 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캠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전공의들의 그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그 보수가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볼 때 병원이 그 필요해서 전공의를 그러니까 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전공의가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성 때문에 그 조세로 하는 국비 지원에 대한 그 명분이 쓰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에서 그 뭐 대형 병원이나 이런 그 5대 빅5에서 일하는 그 전공의들이 거기서 또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국민전 합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전공의에 대해서 일부 국고 지원이 이미 몇 년 전에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터무니 좀 적은 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인상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전공의에 대한 국고 지원 수준을 올리는 것과 그리고 특정 그 목적 아니면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과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 나온 말씀들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마 그러니까 그 법조인들은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다 해서 키우는데 왜 의사는 안 하냐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러네요. 거기도.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일단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저는 무조건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된다. 공공의료라든가 또한 병원별로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호응을 얻기가 어려우면은 전체가 다 안 되냐? 그걸 좀 선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어 좀 뭐랄까 좀 잘라서 선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심상정 캠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병원의 인력 부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국가가 같이 풀어내야 할 문제이지 인력을 뭐 그냥 대체하는 이런 단선적인 방식의 부분은 아니다. 특히 이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부분은 좀 다르게 다가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실장님의 질문입니다. 아까 토론 과정에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 캠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캠프부터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항상 먼저 주는데요. 예. 그 약사법에 편의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약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이 20품목까지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제 13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20품목까지 확대를 하기 위한 건데요. 저는 이제 안전성과 편리성, 그러니까 소위 그 안전성하고 환자의 편의성 이 부분 두 가지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제가 무슨 약을 어떻게 검토한다는 게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초창기 초기에 이 약국의 판매를 검토한 게 당시 저도 했던 건데 20개 품목을 그때 시행령에 정해놓고 13개만 그때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이렇게 하기로 당시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 이 문제는 최근의 진행 상황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간에 이제 그 13개 품목의 판매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해서 추가적인 그 검토를 그때 하기로 하고 13개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뭐 안전성에 뭐 사고가 있었는지 소비자 편의가 확실히 증진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추가 확대 여부를 하는 것들을 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표를 얻으려는 것보다 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잖아요. 미국 가면은 약국이 아니라 그 드럭스토어나 그냥 마트만 가도 온갖 약이 다 있죠.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적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약국이나 의원이나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동네도 한 블럭에 2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항상 열려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 난리를 떨면서 이걸 가지고 떠들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사도 보기 쉽고 의사도 보기 쉽고 이렇게 의료가 돼 있는 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논란을 할까 해서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확대하는 거 지금 당장은 보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심상정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화상 투약기 지긋지긋한 화상 투약기 문제와 결부시켜서 여러분께 입장을 말씀드리려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의 문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약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고 또 관리 감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계신 약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화상 투약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약사의 내의에서 아까 우리가 뭐 동네 약국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필요한 응급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자율적인 부분들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되면 복약 지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환자에게 하지 단순히 응급성을 들고 우리 국민의 약품의 오남용을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캠프 부탁드립니다. 약을 많이 먹여서 뭐 하려고 그러죠? 입장 다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플로우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각 대선 캠프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중 못하신 말씀도 좋고 후보 지지 발언도 좋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캠프별로 2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원종 부본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 캠프를 대신해서 오늘 즐겁게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우리 안철수 후보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누구보다 보건의 분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의사도 또 생리학 전공입니다. 환자를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연구, R&D 쪽에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고, 우리 김일 교수님 더 잘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그 후보 부인은 또 병리학을 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 다 연구 쪽에 강하신 분이고, 그걸 마치고 나서는 또 백신을, 컴퓨터 백신 바이러스를 또 개발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건의료 분야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 IT와 BT가 융합이 된 그런 그 제약 바이오 산업 그리고 정밀의학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분야는 이런 전문성을 배경으로 한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계는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더불어서 특히 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 복지 쪽을 논의를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표를 얻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퓰리즘적인 그런 복지보다는 꼭 필요한 복지 분야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분야에는 재원을 투입하되 불필요한 데에는 꼭 돈을 아껴서 지속 가능성과 현재 어려우신 분들을 다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걸 느껴서 개인적으로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의 생활을 잘 돌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네, 다음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유승민 캠프하고 심상정 캠프가 30초 추가 시간을 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초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좋은 전략을 썼네. 제가.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계속 B5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가 친정 출신인데 뭐 그래서 그런 것보다 너무 이제 좋은 면이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디를 가는 거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점이 부각이 안 됐는데 여기서 뭐 블랙홀까지 다 빨아들인다 뭐 이런 거는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서 세계 이 빅5에서 세계 1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레벨을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병원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외래 환자 아니라 연구 중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비 이런 지원이 좀 많아야 되고 일반 진료는 줄여야 되고 수가도 그냥 무조건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고난도 정말 어려운 거와 쉬운 거를 똑같이 주는데 그런 거를 좀 선별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기가 끝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가 남았어요, 시간이?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당을 바꿨는데요. 19대 때 참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승민 캠프에 나와서 몸은 굉장히 고달프고 혼자서 CEO에서부터 사원 역할까지 다 하느라고 토론회가 지금 이번이 4번째입니다. 매일매일 토론회 한두 개씩을 가고 있는데 실력은 부쩍부쩍이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유승민 후보가 정말 저는 정말 5명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실력 있고 오점이 없고 험없고 실력이 많고 그냥 토론회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토론회 열심히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작은 정당이라 제가 거대 정당에 있다가 갑자기 초미니 정당에 오니까 굉장히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에 입문을 한 이후로 정치하는 맛을 보고 있다. 이런 게 정치하는 거구나. 제가 임의로 제가 생각해서 골랐고 생각해서 정책을 말하면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는 저 하나고 어차피 저 말을 다 믿습니다. 제가 하자 그러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면 유승민을 찍으시면 됩니다. 전문가를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굉장히 경청을 하고 토론회를 보시면은 결정을 하실 수 있고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됩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제가 한 말을 믿으시고 4번 유승민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심상정 캠프 역시 30초 추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님께서 작은 정당, 초미니 정당이라 하면 저희 정의당보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지금 여기 다른 당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시는데
정의당이 지금 가장 오래된 당명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정확히 적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건의료 복지 부분이 특히나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승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세 이야기하니까 그 돈 어디서 나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가 700조 원이라는 대기업의 부분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거기 이자하고 배당의 할증 세율만 10%에서 그 부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세 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분 25% 하면은 그 부분에서 8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조의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좀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서 지금 누적흑자가 없어진다는데 그것은 이제 17년 일몰제가 적용됐을 때 그리고 22년까지 다시 연장해 놨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후보를 자랑해야 되는데 아까 토론에 말씀을 하셨어요. 토론해 보셨으면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촛불이 가져다 준 부분에서 그냥 긴가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양우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거침없이 과감하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한 나라 누가 있습니까? 내공이 있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캠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은 국정의 구석구석이 다시 나라가 나라답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보건의료 정책답게, 보건복지부를 다시 보건복지부답게, 그리고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치과의사를 다시 치과의사답게, 한의사를 다시 한의사답게, 약사를 다시 약사답게, 그리고 간호사를 다시 간호사답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사람을 위한 부처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부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이, 한의사들이, 약사들이, 간호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겠습니다.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보건을 다시 백투더 헬스로 고쳐놓겠습니다. 네, 홍준표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형 병원에서 환자 쏠림 현상을 제가 언급하면서 저는 그 빅5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높이는데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쪽으로 환자가 쏠림으로써 나타나는 다른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거를 말했을 뿐이지 그 병원 자체에 대한 그 공로를 절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수정을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건보 재정 흑자 지금 돼 있는 거 21조 이제 20조인데요.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지금 국비 지원이 그 예상 건보 이게 거치는 액수에 이제 14%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에 20%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포함하더라도 지금 이제 노령화 인구가 크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의료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흑자가 된 20조가 고갈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홍준표 후보는 슬로건이 당당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그 서민 대통령이란 뜻은 뭐냐 하면 너무나 가난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복지나 보건의료는 누구한테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또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이 홍준표 후보의 생각이시고요. 경남도지사 하시면서 그 1조 4천억의 부채 제로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그리고 가계부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 홍준표 후보한테 여러분의 뜨거운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